네, 경기도 양봉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옛날에는 대면 교육에서 만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양봉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렇게 또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여러분을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오늘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이렇게 꿀벌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한테 초점을 맞춰서 하기가 좀 어려워서 저는 오늘 꿀벌 강군 육성을 위한 기본 관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교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있다가 퇴직을 하고 지금은 경기도 이천에서 벌도 기르고 일반 농사도 지면서 또 시간 나면은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러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제 이번에 강의를 들으시다가 이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거를 이렇게 좀 더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블로그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꿀벌지기의 시골 이야기를 치시면은 제 블로그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그 블로그에 많이 있으시니까 그거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강군 육성의 기본 관리라 해서 이제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벌의 우선 착봉 관리라고 여러분들 이제 벌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벌을 얼마만큼 소비에 많이 붙여서 기르느냐, 그 다음에 먹이를 어떻게 주느냐, 또 그거에 따라 또 질병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응애 방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군 육성의 기본은 벌 습성에 맞는 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 위주가 아니라 벌 습성, 벌의 습성은 뭐냐면 이렇게 봉구를 져서 뭉쳐가지고 그 속에서 새끼도 낳고 거기서 기르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충분한 먹이가 있어야 됩니다. 벌은 굶으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벌은 굶으면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래갖고 질병에 하고 수명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착봉을 어떻게 붙이느냐, 그 다음에 먹이는 어떻게 주느냐, 그 다음에 우리는 질병을 치료가 아니라 예방 위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벌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응애 방제죠. 응애가 기본이죠. 응애 방제를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는 후에 또 따라오는 것이 이제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네 가지를 잘 했을 때는 이제 강군 육성이 되는데, 이제 꿀뜰 때가 돼가지고 강군이 됐을 때 분봉이 나가게 되면은 기껏 1년 동안 농사 잘 지어가지고 이제 나무함이 탑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질병 예방 관리는 어떻게 하고 응애 방제는 어떻게 하는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벌 습성에 맞는 관리에 있어서 착봉을 잘 시켜가지고 육아를 하기 위해서는 온습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가축에서도 새끼가 임신을 해서 자궁의 온도가 36.5도, 37도가 돼야지 이제 튼튼한 새끼가 태어나듯이 벌도 34.5도입니다. 벌은 육아 온도가 34.5도가 됐을 때 건강한 벌이 태어나서 정상적인 수명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온습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싸주고 이불을 싸주고 전기 가온을 해서 하는 게 기본이냐, 그것보다는 착봉이라는 얘기죠. 벌을 얼마만큼 뭉치게끔, 벌 습성에 맞춰서 벌을 얼마만큼 뭉치게 해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 질병이 예방이 된다. 질병이 예방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온습도 관리가 잘 돼서 튼튼한 육아가 돼갖고 튼튼한 유봉이 태어나면 그 벌은 병에 안 걸리게 된다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꿀벌의 육아 온도는 34.5도에 습도가 60%에 됐을 때 정상적인 건강한 육아가 돼가지고 정상적인 유봉이 태어나고 정상적인 수명을 가져갈 수 있어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벌이 태어나면은 한 40일 정도를 살아주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태어난 벌은 한 6개월까지 이렇게 살고 하는데, 그렇게 그 정상적인 수명을 가져가고 질병에 강하려면은 우리 육아 온도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34.5도를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일부러 이불을 싸주고 온도를 올려주고 하려고 해서는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벌 스스로 할 수 있게 착봉 관리가 잘 돼서 벌들이 추우면은
몸을 움직여서 날개를 움직여서 발열 활동을 해가지고 온도를 높이고 또 안에가 너무 여름철에 더우면은 환풍작용에 날개짓을 통해서 환풍작용해서 그 안에 육아권 안의 온도를 낮추는 이러한 역할을 벌들이 할 수 있게끔 우리 사람은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뉴질랜드의 박사가 그 저온 육아를 했을 때 일벌이 수명이 얼마나 단축되는 거를 이렇게 연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정상적인 육아 온도인 33도, 35도, 34.5도에서 35도의 육아를 했을 때는 정상적인 수명인 40일을 사는 데 비해서 그거에서 정상적인 육아 온도에서 한 2도 정도가 낮은 33도에서 육아가 됐을 때는 수명이 일주일밖에 못 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만큼 그 육아 온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아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불을 짜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벌이 붙어있는 착봉을 소비에 벌이 많이 붙어 있게끔 해서 벌들이 스스로 육아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온도를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육아권에 온도계를 설치해 놓고 이렇게 보면은 밖의 온도가 높다 그래서 육아권의 온도가 똑같이 높아지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보면은 밖의 온도가 16.6도였을 때 하고 그 안의 온도가 6.2도였을 때도 보면은 육아가 되고 있을 때는 34.5도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저렇게 육아권의 온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육아권의 온도가 떨어진 데서 육아를 하게 되면은 수명이 단축이 되고 질병에 견디는 질병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이 오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착봉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 양봉인들이 이렇게 벌 고르기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또한 증소와 축소를 통해서 벌의 착봉을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양봉인들이 늘 알고 있는 게 있죠. 뭐냐? 증소는 한 템포 늦게 하고 축소는 한 템포 빨리 해라는 거를 우리 양봉인들은 다 알고 있는데 실제 양봉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잘 지켜지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증소와 축소를 통해서 우리는 착봉을 항상 좋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 증소와 축소에서 착봉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게 언제냐면은 우리가 육아권의 온도가 잘 안 맞춰지는 게 겨울에 우리가 2월 달에 벌을 깨워가지고 봄철 그 추울 때보다는 오히려 여름철 삼복 더위에가 육아권의 온도가 더 잘 안 맞춰지더란 얘기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벌들이 밖이 추우면은 우리가 소비를 좀 넣어줬더라도 얘네들은 육아권의 온도를 많이 높여가지 않고 항상 뭉쳐서 이렇게 있으려고 하는데 여름철에는 밖의 온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얘네들이 낮에 온도가 높아서 퍼져 있다가 저녁 때 온도가 낮아지면 다시 움켜들여서 이게 봉구를 져주어서 육아권의 온도를 34.5도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런 작업이 잘 안 돼서 우리는 벌을 관리할 때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냐면 7월달, 8월달이 육아권의 온도를 맞추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따가 이제 다음에 또 한번 화면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소비를 넣어주기도 하고 빼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봉충 소비를 넣어줬다 빼줬다 하는 거를 우리를 통해서 증소와 축소를 통해서 이렇게 벌통에 이제 봉구를 이렇게 착봉을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여름철에 보온 관리는 어떤 식이냐면은 여름철에는 오히려 서늘하게 길러주는 게 이 벌한테는 보온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서늘하게 길러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 소비를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지역에서 경기도 지역에서 마지막 꿀을 뜨는 게 주로 이제 특별한 꿀 외에는 밤꿀이 마지막 꿀이에요. 그럼 밤꿀을 언제 뜨냐면은 6월 말에서 7월 초에 꿀을 뜨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꿀을 뜨면은 그때는서부터는 소비를 팍 줄여주셔야 돼. 꿀을 뜨면서. 그래서 소비 숫자를 축소를 시켜주면서 그렇게 해서 벌이 뭉치게끔 해주고 빈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낮에 온도가 높았을 때 그 빈 공간에서 벌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지만 그리고 그 그늘을 져주고 이렇게 해서 벌을 서늘하게끔 해줘야지만 벌은 오히려 육아권에는 보온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벌이 이 날씨가 덥다 그래서 소비를 많이 넣어줘가지고 벌이 퍼져 있으라고 넣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저녁 때
우리가 이제 육아권에는 저온 장애를 받게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소비를, 우리가 밤꿀을 뜨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소비를 줄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란골에도 1층에 계상으로 벌을 놨으면은, 그래서 계상 관리를 하는 벌통 같은 경우에는 그 육아권이 1층에도 소비를, 보통 우리가 꿀을 뜰 때 6장, 7장 놓아가지고 꿀을 떴으면은 우리는 이때에서부터는 육아권에도 소비를 한두 장을 빼줘가지고 보통 많아봐야 한 5장 정도로 소비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2층에도 우리가 꿀을 뜰 때 6장, 7장 가지고 꿀을 떴으면 소비를 반 정도로 이렇게 콱 줄여줘가지고 벌이 뭉칠 수 있게 해줘서 이 벌통 안이 조금이라도 서늘하게끔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지만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통 같은 경우에는 우선 소비를 줄여주는 일이 우리가 여름철에 보온 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분봉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꿀을 뜨고 나면은 이제 벌을 늘리기 위해서 분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봉을 해가지고 이렇게 소비를 2장에서 3장, 4장 이렇게 됐을 때 그걸 단상으로 두게 되면은 이게 여름철에 복사열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벌통 안의 온도는 막 40도 이상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벌들이 소문 앞으로 나와서 많이 뭉치게 돼. 그럼 밖으로 나와서 또 뭉쳤던 벌들은 저녁이 돼가지고 좀 온도가 내려가면 얘네들이 다시 벌통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육아를 하고 있는 육아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밖에 나와 있는 벌들은 잘 안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런 벌들에는 우리가 보통 분봉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석 장 이상만 벌이 넘쳐나게 되면은 바로 계상을 올려주는 거예요. 계상을 올려주는데 헛계상을 올려주는 거예요. 소비를 채우지 않은 빈 통만 올려줘가지고 온도가 낮에 온도가 올라갔을 때는 이 빈 공간으로 벌이 이렇게 퍼져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가지고 온도가 떨어지면 다시 이렇게 내려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름철에 제가 보온 관리를 말씀드렸던 얘기는 그렇게 빈 공간을 활용해 갖고 벌이 이제 서늘하게끔 관리를 해주고, 그것도 또 뭐냐서 이 복사일이 안 해게끔 이렇게 그늘막 해가림 시설도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 같이 이런 해가림 시설이라든가 또 이렇게 스티로폴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이렇게 해서 보통 햇빛이 바로 차단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서늘하게 관리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먹이 관리입니다. 벌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며칠간 2시간, 3시간만 굶어도 벌은 죽습니다. 일벌은. 그리고 벌은 굶으면은 질병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수명이 단축이 돼 버려요. 그래서 벌은 항상 굶기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벌을 항상 기르고 있는 동안에는 벌은 항상 먹이가 풍족하게끔 해주셔야 돼. 그럼 먹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먹이를 이렇게 주는 거는 자연에서 오는 자연 유밀인 꿀도 있지만 그것이 없을 때는 우리는 대용 먹이인 설탕을 녹인 설탕물을 사양액도 계속 줘가지고 항상 먹이가 부족하지 않게끔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벌꿀이라든가 우리가 사양액만 줘가지고 먹이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벌을 육아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또 필요해요? 단백질이 필요하죠. 그럼 단백질의 공급원이 뭐냐면 꽃가루잖아요. 그래서 꽃가루는 넘쳐날 때도 있지만 여름철 7, 8월 달 같이 또 한 2월 달, 3월 달 같이 이렇게 꽃가루가 없는 시기도 있죠. 그래서 그러한 시기에는 우리가 대용 화분이라 해서 우리가 꽃가루를 이렇게 만들어서 또 이렇게 항상 그 꽃가루가 번식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꽃가루가 부족하지 않게끔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먹이 관리, 벌을 기르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잘못하다가 보면은 2번을 벌을 굶기는 경우가 있어요. 벌을 2번을 굶기는데 언제 굶기냐면은 보통 밤꿀을 뜨고 났을 때 벌을 한번 굶겨요. 왜 밤꿀을 뜨고 났을 때 굶기냐면 우리가 경기도 지역에서 밤꿀을 뜨는 시기가 언제냐면 6월 말에서 7월 초인데 이때는 우리 지역에 뭐하고 또 겹치냐면 장마철하고 겹쳐요. 우리 지역의 일기예보에 의해서 내일부터 모레부터 장마가 시작이 된다, 아니면 비가 오기 시작을 한다면 비 오기 전날 꿀을 뜨게 돼요. 이런 먹이 준비가 안 돼 있거나 그렇게 돼가지고 먹이를 못 줬을 경우에 3, 4일 동안 비 오는 게 지속이 돼버리면 그 벌통 안에 있는 벌들은 굶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굶은 벌들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질병 면역력이라든가 수명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바로 벌이 약해진 상태에서 여름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밤꿀 채미라면서 또 굶겨서 벌을 많이 망가뜨린다. 그 다음에 또 언제 또 벌을 한번 굶기냐면요. 우리가 아카시아 꿀을 뜰 때 정리채밀이라는 거를 하죠.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리채밀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겨울 모기로 설탕, 사양액을 줬던 게 남아있던 거를 우리가 꿀에 혼입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카시아 꿀이 들어오기 전에 그걸 싹 이제 뺏는 거죠. 근데 그걸 뺏어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꿀이 들어온다 그래갖고 오늘 아침에 다 뺏었는데 비가 오거나 아니면 날이 냉해거나 그래가지고 꿀이 안 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금년 같은 경우도 그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꽃은 하얗게 아카시아 꽃은 하얗게 폈는데 물꿀이 잠깐 나오다가 충분한 꿀이 나오질 않으니까 벌들이 굶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벌을 한창 우리가 아카시아 꿀을 뜨기 위해서 벌을 잔뜩 길러가지고 벌통에다 잔뜩 담아놨는데 먹이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식구는 많은데 먹이가 없다 보니까 이제 벌이 굶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이 많이 낙봉이 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동양봉을 가가지고 대구로 이동양봉을 갔다가 뭐라 그러냐면 올 때 뭐라 그래요? 금년 같은 경우 뭐냐면은 꿀 들어갔다 벌만 잊어버리고 왔다. 벌이 굶어가지고 수명이 단축이 돼서 이제 늙은 벌들이 다 떨어지고 이제 오게 되니까 벌을 많이 잃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밤꿀 채미하고 정리 채미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벌을 굶기는 경우가 왕왕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밤꿀 채미를 하기 위해서는 굶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일 밤꿀을 뜬다라면은 오늘 미리 꿀을 사양을 할 거, 설탕 먹이를 줄 거를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오늘 꿀을 뜨고 난 바로 그날서부터 먹이를 줘서 벌을 굶기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정리채밀이라는 건 충분히 이제 꿀이 들어오는 거를 감지를 하고 나서 정리채밀을 하셔야지만 우리가 정리채밀을 하고 나서 벌을 굶기지 않게 된다. 이제 그런 거를 일기예보라든가 이런 거를 보시면서 상당히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먹이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봄철 먹이 관리가 있고 여름철 먹이 관리가 있고 이제 가을 또는 월동 먹이 관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봄철 먹이 관리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봄철 먹이 관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우리 경기도 지역에서는 이제 겨울을 나면서 봄에 이제 벌을 깨워가지고 기르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1월 달서부터 우리는 뭐를 많이 보냐, 요즘에 유튜브가 상당히 성행을 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남쪽 지역에서는 12월부터 벌을 기르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분들이 먹이를 언제서부터 벌을 깨우면서부터 먹이를 준다 안 준다 이렇게 상당히 이제 서로 어떤 분들은 먹이 주는 게 맞다, 먹이를 안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상당히 혼란이 오게 돼요. 특히 이제 초보자들은 혼란이 많이 오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봄철에는 우리 경기도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입춘을 전후한 시기에서부터 우수를 전후한 시기에 우리가 벌을 깨워서 기르는 우리 경기도 지역에서는 우리는 이제 먹이장을 가지고서는 벌을 기르는 게 가장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먹이를 그럼 언제서부터 주느냐, 먹이를 주는 시기는 언제냐. 우리가 만약에 입춘 때 벌을 깨워서 길렀으면은 그로부터 한 달 후인 3월 상순경, 뭐냐면 벌을 깨워가지고 산란을 해서 그 벌이 새로 태어나고 다시 또 산란이 가는 시기, 빨라야 그때서부터 먹이를 그때서부터 주어서 기르는 거고,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월동 먹이를 저장해놨던 그걸로 벌을 기르면 된다. 그러면은 남쪽 지역에서 12월이나 1월 초에 기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때 먹이를 줘서 기르는 거는 맞느냐 틀리냐, 그 지역에서는 그게 맞다는 얘기죠. 12월이나 1월 초에 벌을 깨워서 기를 때는 그 벌통 안에 있는 벌들이 유봉이 상당히 많아요. 유봉이 많기 때문에 그 유봉에다가 우리가 산란을 촉진할 수 있는 사양액을 주어가지고 산란을 촉진을 받아가지고 빨리 유봉들을 빨리 만들어내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우리 지역에서 2월 초나 2월 중순에 벌을 깨워서 기를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벌통 속에는 벌들이 상당히 이제 노봉이 돼 있어요.
그 노봉이 되어 있는 벌한테다가 산란을 촉진을 하려고 사양액을 주면서 촉진 산란을 받아서 하게 되면 벌한테, 노봉한테 상당히 무리가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사람으로 말하면은 젊은 아줌마한테, 젊은 애기 엄마한테 젖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나이가 든 아줌마들은 젖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젖에 맞춰서 길러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식으로 유봉은 젖이 많이 생산을 할 수 있지만 우리 노봉은 젖을 많이 생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봉한테 기를 때는 걔네들의 능력에 맞춰서 산란 범위를 넓혀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얘네들이 먹이장으로 그냥 기르는다. 월동 먹이장으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유봉이 태어나면은 새 유봉이 태어나면 그때 산란을 촉진을 시켜주는 사양을 해서 기르면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는 3월 상순 정도까지는 완전 먹이장, 월동 먹이장으로 먹이를 가지고 기르고 그다음에 3월 상순 이후에는 이제 먹이장과 우리가 사양 촉진하는 자극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벌을 산란을 촉진을 시켜서 이렇게 먹이 관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다가 이제 3월 말이라든가 4월 초에는 우리가 이제 역봉 산란을 받아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충분히 먹이를 많이 줘가지고 산란을 최대로 갈 수 있게끔 기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봄벌 먹이 관리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은 여름철 먹이 관리입니다. 봄벌 먹이 관리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와셨던 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다 하시기 때문에 한데 여름철 먹이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름철 먹이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아까도 말씀드린 잘못하면은 벌을 굶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잘못해서 벌을 굶기면은 그 벌통은 봉군들은 이제 질병에 약해지고 수명이 단축이 돼요. 그래서 벌이 굶기지를 않아야 돼. 그래서 여름철 먹이 관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더니 밤꿀을 채밀하고 나면은 바로 먹이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먹이를 어느 정도 주시냐면 한 2, 3일 동안은 쉽게 얘기해서 풀사양이라 그러죠. 그래서 먹이장에 저렇게 먹이가 그득한 게 한 2장 내지 3장 정도 먹이가 차일 수 있을 정도로 먹이를 꾸준히 주시는 거예요. 밤불을 뜨고 나서는 충분히 먹이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7월 달은 그렇게 처음에 7월 초에 2-3장 정도의 먹이가 완전히 차일 정도로 먹이를 준 게 먹이가 이제 줄어들지 않을 정도로 먹이를 계속 줘 가시는 거예요. 7월 말까지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8월쯤 돼가지고는 8월 때에서는 먹이를 조금 더 주시는 거예요. 먹이를 조금 더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은 먹이를 초장에는 저렇게 한 2-3장도 먹이를 줘서 그 먹이가 부족하지 않도록 먹이를 줘 가다가 8월 달에는 먹이를 더 많이 줘서 이 1층의 산란권에는 산란 육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2층에는 먹이가 충분히 쌓이도록 주셔야 돼요. 그렇게 먹이가 충분히 쌓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덮개가 덮이면은 밀봉이 되면은 먹이가 이제 밀봉이 되면은 그 밀봉된 먹이는 빼가지고 창고에다가 두고 그리고 또 먹이를 계속 줘서 여름 8월 달에 월동 먹이를 어느 정도는 만드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계상벌통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다음에 분봉군 같은 경우에는 상단의 한 3분의 1 지점에 먹이가 어느 정도 저장이 되고 나머지 3분의 2 정도는 산란권이 형성이 되게끔 이렇게 먹이가 항상 떨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먹이를 관리를 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상을 가지고 있는 그 벌통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인 월동 먹이를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계상봉군의 어떤 산란도 상당히 촉진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밀개가 다 된 그 소비는 빼서 창고에다 두시고 다시 밑에 있는 봉충 소비를 빼 올리고 밑에다가는 이제 공소비나 아니면은 소초광을 넣어줘 가지고 새로 산란을 받고 해가지고 위에 올라온 봉충 소비에 있는 거는 이제 벌이 태어나면 거기에 다시 먹이가 채워질 수도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서 7월 달에는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은 7월 달에는 초반에 먹이를 한 두세 장 정도 채워준 먹이가 떨어지지 않게, 줄어들지 않게끔 7월 말까지 주시고 8월 달에는 좀 더 먹이 주는 양을 늘려가지고 오히려 겨울에 월동 날 수 있는 먹이를 어느 정도 만들어가는 형태로 먹이 관리를 해주시면은 여름철 먹이 관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동 먹이 사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가을철에 우리 경기도 지역에서 월동 먹이는 언제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좋으냐면요. 우리가 이 들깨꽃이 이렇게 폈다가 들깨꽃이 피면은 들깨꽃이 언제쯤 피냐면 우리 지역에서 경기도 지역에서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 경기도도 이쪽 남쪽하고 저쪽 파주라든가 이런 쪽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보통 9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이제 들깨꽃이 펴요. 그럼 들깨꽃이 폈다가 들깨꽃이 지는 게 한 일주일 정도 폈다가 지면은 그 들깨꽃이 지는 시기서부터 우리는 월동먹이를 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럼 월동먹이를 주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마무리를 지으면 되느냐? 우리 농부들이 수확하는 시기, 들깨를 수확하는 시기가 보통 들깨꽃이 지고 나면 보통 며칠 만에 수확을 한 보름 정도 있으면은 수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들깨를 수확하는 시기에 맞춰서 농사양을 끝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10월 5일에서 10일쯤이 돼요. 그래서 5일에서 10일쯤에 월동 사양을 끝내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진은 우리가 이제 단상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산란을 한창 받아야 될 시기에는 저렇게 이제 상단에 3분의 1 정도 상단에만 먹이가 저렇게 저장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산란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은 산란을 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상당히 이제 방제가 어렵고 힘든데 응애 방제를 잘 못했을 경우에는 저렇게 가을철에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 같이 저렇게 응애가 많게 되면은 우리 이 벌들은 겨울을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응애 방제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이렇게 어느 한 시기에 응애 방제를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이거는 1년 내내 번식 기간 동안에 계속 응애 방제를 해야 되는데 응애 방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응애 방제는 꿀벌응애와 중국 가시응애가 있다라는데 생활사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꿀벌응애는 벌 밖으로 나왔을 그 유충 속에서 밖으로 나왔을 때는 얘네들이 벌 몸에 기생한 성봉에 그 몸에 기생을 하면서 영양을 섭취를 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유충 속에 들어가 갖고 이렇게 한 사이클이 돌면서 계속 번식을 할 수가 있는데 가시응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벌이 충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게 벌 몸에 붙어서 기생을 하면서 영양을 섭취를 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영양 섭취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이제 벌 유충 속으로 다시 또 들어가서 기생을 해야지만 얘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번식 속도가 꿀벌응애보다는 가시응애가 번식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가시응애 피해가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꿀벌응애하고 가시응애가 이렇게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보면은 우리 지역에서는 이 가시응애가 지금 시기에 우리 벌통 속에는 지금 시기에는 가시응애가 존재를 하지는 못해요. 왜 존재를 하지 못하냐면 벌 몸에 기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있던 가시응애도 굶어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벌통 속에는 꿀벌응애만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럼 그 중국 가시응애는 어디다가 우리한테 오게 되냐면은 보통은 보면은 우리 지역의 딸기밭이라든가 이런 하우스에 화분 매개용으로 지금 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들어가 있는 벌들은 그 하우스 안에서 지금 유충이 계속 번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시응애가 번식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그 딸기밭에 있는 벌이 밖으로 나오는 4월 달경에 그 벌과 함께 가시응애가 나와가지고 우리 본군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게 돼요. 또 한 방법은 이제 남쪽으로 우리가 벌을 기르러 가셨던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남쪽에 있던 분들이 이동 양봉을 하면서 우리 지역으로 왔을 때 가시응애를 같이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지역의 양봉 농가에 이제 이렇게 가시응애를 퍼뜨리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조금의 생활사가 있는데 이 응애는 그럼 어디서 번식을 더 많이 하느냐? 보면은 일벌방에 들어갔을 때는 일벌방에 응애 한 마리가 들어가면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숙벌응애를 낳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계속 이제 암응애를 나면서 그 벌 소방 속에서 얘네들이 이제 서로 겸의를 하고 이렇게 이제 커가다가 나오는데 일벌방은 보통 번데기 기간이 12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벌방에 들어갔던 응애는 자기하고 새끼가 보통 2마리가 성충 응애가 돼서 나오는데 보통 숫벌방은 번데기 기간이 15일로 길다 보니까 3일이 더 길다 보니까 응애가 자기가 들어간 응애하고 또 성충 응애가 큰 응애가 나오는 게 5마리가 나오게 돼갖고 상당히 더 많이 나오게 되니까 응애 입장에서는 일벌방보다는 숫벌방에 들어가서 번식을 하려고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숫벌방을 이용한 우리가 이제 이따 응애 방제를 하는 방법도 있어서 이제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응애 방제는 이건 한 번을 했다 그래서 잘했다 그래서 이거는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연중 계속적으로 방제를 하지 않으면은 방제를 할 수가 없다. 지금 보면은 외국에서 이제 그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은 그 응애 한 마리가 5개월 동안 번식을 하게 된 몇 마리로 되냐라면 1456마리로 늘어난다래요. 그럼 7월 초에 1456마리가 늘어난 응애를 갖다가 우리가 응애 방제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또 90% 방제를 했어요. 90% 방제했으면 응애 방제 잘한 거예요. 그럼 10%가 남았으면은 10%가 145마리가 남은 게 또 5개월 동안 가을까지 번식을 하면은 거기다가 곱하기 1456마리가 되면은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양이란 얘기죠. 그래서 응애 방제는 어느 시기에 열심히 잘했다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연중 방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벌을 번식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적인 방제를 해서 그래서 내 공장에는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정기적인 응애 방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시기에는 무슨 약으로 응애 방제를 어떻게 할 거고 어느 시기에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1년 동안을 응애 방제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응애 방제를 해야지만 응애로부터 자유롭지 내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응애 방제 이때 한다고 했다가 잘못하면 한 달 금세 넘어가거든요. 한 달 금세 넘어가다 보면 응애는 상당히 잡는 것보다는 늘어난 게 더 많으니까 제대로 응애 방제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응애 방제 기본 관리에 대해서 조금 한번 제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응애 방제의 적기는 언제냐면은 봉충이 없는 상태에서 응애 방제하는 게 우선 기본이에요. 그럼 봉충이 없는 상태가 언제냐면은 월동 들어가기 직전과 월동 직후에가 봉충이 없는 상태. 이때는 생략을 하시면 안 돼. 어떤 분들은 월동 직전에 내가 열심히 잘했으니까 월동 직후에는 그냥 넘어가지 그랬는데 100% 방제는 없어요. 한번 아무리 열심히 잘했어도 100% 방제는 없기 때문에 월동 직후에도 100% 방제를 못했기 때문에 직전에 못했기 때문에 직후에 그 남은 거라도 또 밀도를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여줘야지. 그래서 월동 전과 월동 후에는 생략하지 말고 철저한 방제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1년 중에는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 방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번 방제를 하더라도 방제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어떤 데 이제 개미산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개미산 방제를 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개미산 방제 잘못하면 벌도 죽는다 뭐하다 이렇게 하고 상당히 뭐 위험하다 뭐하다 그러니까는 벌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개미산 방제를 할 때 좀 농도를 얇게 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 벌은 안전하지만 오히려 그 응애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나는 개미산 방제를 5번을 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했는데 가을 가니까 응애로부터 망가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또 아니면은 우리가 농약 방제를 할 때 농약 방제가 농약이 독하니까 이거를 약하게 한다 뭐 한다 하게 되면은 제대로 방제가 안 되더란 얘기죠. 어느 게 정확한 방제냐면은 우리가 벌이 안전한 게 아니라 벌이 약간은 피해가 있을 정도로 해야지만 어느 정도 응애 방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벌이 무조건 안전한 게 제대로 된 방제가 아니라 약간의 피해가 갈 정도의 응애 방제가 돼야지만 응애를 잡을 수가 있어요. 벌이 약간의 피해가
벌의 유봉이라든가 숯벌이라든가 이것이 약간 피해가 올 정도의 방제가 돼야지만 정확한 방제가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숯벌집을 이용한 생태적 방제는 저는 이거를 꼭 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언제냐? 우리가 2월에 벌을 깨워가지고 이때 방제를 하고 나서 우리가 4월 달 이때쯤에 되면 상당히 응애가 많이 번식이 늘어나 있어요. 근데 이제 5월 달이 꿀을 떠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아니면 4월 말이면 화분 채집도 해야 되고 5월 달에 꿀도 떠야 되는데 이때 방제를 하면은 이제 농약에 오염이 될 우려성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이제는 농약 방제를 생략을 해야 돼. 근데 밀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응애 밀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때 숯벌집을 이용한 생태적 방제를 꼭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 다음에 또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친환경적인 방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소비자들이 우리 양봉의 봉산물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알고 궁금해하고 그 다음에 안전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벌은 농약을 안 치고 벌 기르고 꿀도 농약을 안 치고 꿀 생산하는지 알고 있는데 소비자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농약을 많이 써가지고 꿀에서 농약이 오염돼 있다는 기사가 나가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상당히 우리나라 전체 양봉 농가들이 이제 타격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전에 우리는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꿀에 봉산물에 농약이 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이런 친환경적인 방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농약을 쓸 때라도 우리가 봉산물을 채집하는 시기라든가 이런 시기에는 피하면서 우리가 될 수 있는 봉산물에 이제 이런 해로운 물질이 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친환경적인 방제로 우리는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제 사용을 했을 때는 약제 사용은 일회 방제가 오늘 하루 방제했다가 일회 방제가 아니라 한 번 약제 방제는 한 번 방제를 하게 되면 4월 간격으로 4번 내지 5번을 방제한 걸 갖다 한 번 방제했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나 농약 해가지고 속살만 가지고 5번 쳤어. 그게 한 번 방제다는 얘기. 한 번 방제. 그걸 5번 방제했다고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숯벌방이 튀어나오려면 24일 정도 걸려야 되니까 그것이 5일 간격으로 해서 25일 갈 정도로 5번 방제가 돼야지만 우리는 응애 방제를 한 번 했다는 되는 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름철에 방제를 할 때 4, 5일 간격으로 4, 5회를 반드시 한 번 방제는 하셔야지만 되고요. 그 다음에 약제 방제를 할 때는 이거는 내성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응애는 내성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성분에 따라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만푸골드를 썼으면은 다음에는 다른 약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성분을 보고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농약 성분은 뭐를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플루발리네이트 성분을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그게 이제 왕스니 만푸골드니 이런 것 P2니 이런 것들이 다 플루발리네이트 성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미트라제 계통이 이제 속살만이나 마이탁 뭐 이런 종류죠. 그래서 먼저 플루발리네이트 성분을 썼으면 다음에는 아미트라제 계통으로 이렇게 바꿔 쓰면서 이렇게 성분을 교체해 가야지 우리가 약을 바꿔 쓰랬다고 해서 오늘은 왕스 썼고 다음에는 만푸골드를 썼다. 그거는 똑같은 약이라는 얘기죠. 또 아니면 홍만패 썼다. 다 똑같은 약을 쓴 거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분이 다른 약으로 교체 사용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을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대로 적기에 정밀 방제를 하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약제 방제만 한 가지만 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분봉군 같은 경우 응애 방제는 분봉군은 이제 분봉을 띄워놓게 되면은 그때 한번 무봉충 시기가 한번 오죠. 그래서 그때 이제 분무약제를 가지고 아미트라제 계통이 됐든 이런 분무약제를 가지고 이제 방제약을 한번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립제 왕스니 만푸골드니 이런 스트립제 약제를 방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벌이 어느 정도 늘어나가지고 이제 5매, 6매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개미산이라든가 이런 유기산 방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분봉군 응애 방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꿀벌응애 방지약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플루발리네이트 성분하고 아미트라즈 이 두 가지 계통약을 가장 많이 쓰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 보조약으로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왕스나 만프골드 이런 플루발리네이트 성분을 우리 정부에서 보조약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써서 지금은 우리 양봉가대 봉장의 벌들은 그 응애들은 지금 이 플루발리네이트 성분에 상당히 내성이 많이 생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성이 많이 생겨 있다 보니까 저 약제를 계속 쓰는데도 이제 약제가 방제가 잘 되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을에 응애 피해를 자꾸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저렇게 아미트라즈 계통이나 아니면은 유기산 쪽에 이런 그 개미산이라든가 옥수산산이라든가 비냉볼이라든가 뭐 이런 쪽의 약제도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쓰면서 우리가 방제 효과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월동 직전에 지금 이제 거의 우리 경기도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은 거의 다 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봉충이 다 우리 경기도 지역에 있는 봉군들은 봉충이 거의 다 빠져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은 이제 11월 초나 이때 11월 중순 이전에 거의 다 마무리를 졌을 테고요. 근데 일부 아직도 제가 다녀보니까 안 하신 분들도 좀 있으신데 서둘러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방지하기는 상당히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늦어도 아마 11월 한 중순까지는 우리 지역에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동전 응애 방제를 이제 뭐 저렇게 이제 분무약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비냉볼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흘림 처리하는 거, 옥살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어떤 방법이 됐건 월동전 응애 방제는 놓치지 말고 꼭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월동 전에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월동 후에는 생략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월동 후에도 꼭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월동 후에 방지할 때 보면 저렇게 이제 미리 우리가 그 입춘에 벌을 깨워서 길렀는데도 보고 어떤 벌통 같은 경우는 저렇게 봉충이 생긴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진과 같이. 그랬을 때 저 봉충은 아깝다 생각 마시고 봉충은 빼주시고 응애 방제를 해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적기 정밀 방제를 하는 거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응애 방제를 했을 때 약간의 치해가 나온다 생각할 때가 그게 제대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적기에 하셔야 된다. 응애 방제는. 그 다음에 이제 숯벌집 응애 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에서 양봉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제 응애 밀도를 우리가 이제 밤꿀 뜨기 전까지는 농약 방제를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밀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숯벌집을 이용한 응애 방제를 꼭 하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거 숯벌집을 이용한 응애 방제는 어느 때 하느냐? 우리가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3월 말에서 늦어도 4월 초에는 이 도로변에 벚꽃이 피죠. 그 도로변에 벚꽃이 피었다가 도로변에 있는 벚꽃이 지고 나면은 산벚꽃이 펴요. 그래서 도로변에 있는 벚꽃이 필 때는 산란을 최대한으로 받아야 돼요. 그때 받은 산란이 우리가 아카시아 꿀 뜰 때 역봉이 되는 벌이기 때문에 그때 산란을 최대한으로 받으시고 이제 4월 10일이 넘어가면 우리가 산에 산벚꽃이 펴요. 그럼 이때는 이제 4월 10일이 넘어가면은 역봉산란을 받는 시기는 이제 끝나는 시기예요. 역봉산란을 받는 시기는 끝나는 시기인데 이제 야산에 이런 산에 이제 그렇게 산벚꽃이 필 때 보면 자연 유밀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꽃가루도 많이 들어오고 하면서 벌들은 상당히 산란이 왕성한 시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숯벌집을 짓는 틀을 놓아주는 거예요.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그냥 빈 소광대 틀을 놓아주면은 여기다가 숯벌집을 지어가지고 여기다 산란을 하면은 거기에 응애가 모이게 돼요. 응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일벌방보다는 숯벌방을 더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 잡을 때 어항을 놔가지고 물고기를 잡듯이 우리는 이 숯벌집을 어항이라고 생각해서 이 벌통에다 어항을 놓는 거예요. 그 어항을 놔가지고 거기에 응애가 모이게끔 해가지고 우리는 잡아내는데 이 어항을 어디다 놓느냐? 이
숯벌 집 틀을 어디다 놓냐면은 저 사진과 같이 저렇게 마지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있잖아요. 지금 이제 4월 10일경쯤 되면은 개상이 올라가고 이렇게 벌들이 돼 있기 때문에 밑에 층에는 산란권에는 보통 이제 6장 소비가 더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6장 소비가 들어가 있는 중에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사이다가 저렇게 빈 소광대 틀을 놓게 되면은 벌들이 거기다가 저렇게 이제 놓게 되면은 저렇게 이제 집을 져갖고 숯벌집을 지면은 거기다가 산란을 해가지고 저렇게 덮이기 전에 응애가 절로 다 모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저렇게 다 모이게 되면은 우리는 잘라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숯벌집 저 속에는 응애가 몰려 있는 거죠. 우리가 물고기 잡을 때 어항을 넣으면은 어항에 물고기가 잔뜩 들어가 있듯이 저기도 저렇게 들어가 있게 되죠. 그렇게 하면은 보통 응애 밀도를 우리가 약재 방제 한 번, 두 번 이상 한 것만큼의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봄철에 벌을 기를 때 우리는 이 숯벌집을 이용한 응애 방제는 생략하시지 말고 꼭 하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럼 이 숯벌집을 이용한 응애 방제를 하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지금 말씀드렸던 응애 방제를 하는 장점은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은 이때 벌들 내검을 해보면은 벌들이 한창 이제 분복열이 나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덧집을 많이 달아가지고 그 덧집에다 숯벌 산란을 하려고 이 벌 밑에 보면은 덧집을 많이 달아요. 근데 저렇게 숯벌집을 넣어놓게 되면은 그 덧집을 거의 안 달아요. 잘 안 달아요. 왜 안 다냐면은 벌 입장에서는 덧집을 달아서 숯벌집을 만드는 거는 자기가 며칠 후에 분봉을 나가기 위해서 숯벌을 만들기 위해서 이 덧집을 달아서 숯벌을 산란하는 건데 이 숯벌집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충분한 숯벌집이 확보가 됐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덧집을 잘 안 달아요. 그래서 그만큼 소비가 깨끗해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또 장점은 뭐가 있냐면은 이때 되면 이제 분봉열이 한창 날 시기란 얘기예요. 분봉열이 한창 날 시기인데 저렇게 숯벌집을 놓줌으로 인해서 저기에 조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기 새끼를 낳으면 새끼도 길러야 돼서 일벌들한테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일감을 주는 거예요. 일감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분봉열이 예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장점이 있어요. 그 응애를 잡는 장점도 있지만 우선 덧집이 적어지고요. 그 다음에 분봉열이 예방이 되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4월 10일에서 15일 전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지역에서, 경기도 지역에서는 4월 15일 전후에는 반드시 저렇게 빈 소광대 틀을 놓아가지고 숯벌집을 지어가지고 저렇게 봉충이 되게 되면은 저거를 꺼내내면은 응애의 밀도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응애가 더 많다 생각을 하시면은 저거를 하나 더 넣어주시면 돼요. 저거 하나 넣어줘가지고 이제 집을 져가지고 산란을 해서 육아를 하고 있으면 그때 하나를 또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개 정도만 넣어주면은 응애의 밀도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개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1개만큼이라도 꼭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응애 밀도를 줄이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꿀벌의 강근 육성을 위한 기본 관리에 있어서 착봉 관리와 먹이 관리 말씀을 드렸고 질병 예방 관리 말씀을 드렸고 응애 방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1년 동안에 벌을 기르는 데 있어서 기본은 요 4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착봉 관리 1년 내내 착봉 관리 잘하고 먹이 떨어지지 않게 잘 주고 그렇게 하면은 자동적으로 질병은 안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질병을 예방할 때 있어서 소비만 너무 묵은 소비, 질병에 오염된 소비 안 쓰는 그렇게 하고 봉장 환경 좋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응애 방제만 잘해주면 벌은 자동적으로 크게 돼 있어요. 벌은 하루에 2,000마리 이상 산란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질병만 없으면 벌이 한 통 만드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이 기본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1년에 벌 관리를 하시면은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하고 요령 있게 하고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이 기본을 실천을 하면 벌은 자동적으로 잘 크니까는 항상 이걸 염두에 두셔서 항상 착봉으로 생각을 하실 때 벌은 육아 온도가 34.5도인데 이거는
그 착봉으로 내가 해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벌 기르시면은 내년도에도 아마 여러분들 벌 잘 기르시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기본 관리 잘 하셔갖고 내년도에 벌 잘 길러서 풍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